이 안에 어떤 선거 조작 프로그램이 있고 어떻게 선거를 조작할 수 있고 하는 것들을 시민의 눈에서 소스코드 까고 해갖고 다 밝히려고 했어요. 밝히는 기자회견까지 잡아놓고 안 하고 취소했어요. 대신에 우리가 써먹자. 그래서 2020년 총선에 써먹었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국제인권법 측면에서 바라본 한국의 2020년 4월 15일 총선에서 그랜트 뉴섬이란 예비역 미 해병대 대령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수십 년 근무한 태평양 지역 정보 담당 일을 맡았고 일본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2차례에 걸쳐서 해병대 무관으로 근무했다. 무슨 얘기냐면 CIA고요. 예,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하던 CIA였다는 겁니다. 이분이 여기 처음부터 관여돼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국제인권법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의 2020년 4월 15일 총선은 문제가 많다. 네. 국제인권법 측면에서도 부정선거는 대개 이제 극악한 범죄고 반드시 처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국제인권법을 어기게 되면은 국제사회가 대한민국 내정에 간섭할 수 있는 거예요.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하면은 유엔이나 미국이나 대한민국의 내정에 간섭할 수 있는. 구원의 손길이 그렇습니다. 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시민의 눈은 좌파 성향의 시민단체로 회원수는 5만 명에 달하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가까운 관계로 알려져 있다. 극자주의자로 알려진 문성건이라는 개인이 만든 단체고 시민의 눈의 목표는 민주적 자유적 진보의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한다. 이 단체는 문재인의 당선을 돕기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정치적으로 한쪽 끝에 쏠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2017년 발표된 보고서를 통해서 시민의 눈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단체가 아니라고 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정선거 자꾸 얘기하는데 아니 그 참가인들 나가서 보는데 그 무슨 부정선거 얘기하냐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참가인이 어떻게 되냐면 여가 2, 야가 2, 시민단체가 6이에요. 그 시민단체 6이 시민의 눈이었다는 겁니다.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네, 너무나 네, 네. 빠르게 팍 넘어가고 네. 그 다음에 일정한 거리를 두게 돼 있어요. 1m 거리. 이게 1번표가 넘어가는지 2번표가 넘어가는지 안 봅니다. 이 시민의 눈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 2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네네네. 중립적인 시민단체 한 6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예. 여기서 나오네요. 예. 다음. 아. 예.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이 김어준이에요. 지금 부정선거 얘기하면 그거 음모론자 얘기하잖아요. 말도 못 꺼내게 하잖아요. 네. 2017년 4월에 김어준이 만든 영화가 투표가 아니라 개표가 결정한다. 더 플랜이었다니까. 아니, 어떤 결과에 긁혀가지고 이것까지 김어준 님이 만드신 거죠? 2012년 이제 네.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라고 이제 보는 관점이에요. 2012년 이제 박근혜가 당선된 그 선거가 부정선거의 결과였다는 관점이고요. 그때 만들어진 시민의 눈이라고 이제 이 단체가 이제 부정선거를 잡는다 하는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네. 이 시민의 눈이 2017년에는 어떤 일을 했냐? 투표지 분류기를 폐기해라. 전자개표기 폐기해라. 그랬는데 특정한 일을 계기로 해서 김어준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것도 사라졌고 그 다음에 시민의 눈의 활동도 일제히 다 사라졌습니다. 그 계기가 뭐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고 그 다음에 5월달에 선거하고 뭐 이렇게 됐는데 네. 그 무렵에 이 시민의 눈이 선관위를 찾아갔어요. 선관위 서버가 7년 전에 시민의 눈한테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방송 중에 제가 스크립트를 따온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는 요번에 기영군이 가서 털려고 갔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처음이 아니고 네. 처음 턴 사람은 7년 전에 시민의 눈에 들어서 틀었다는 겁니다. 시민의 눈이 중앙선관위에 갖고 와서 너희들 지금 부정선거 하는 건데 우리가 의심되니까 까봐라. 서버를 다 우리한테 오픈해라. 처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중앙선관위가 처음엔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 안 까면은 니네 자녀들 부정채용하고 있는 거 우리가 다 언론 보도해가지고 발칵 뒤집어주겠다. 협박을 해갖고 틀려갖고 소스코드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다 틀렸어요. 전자개표기 민간업자도 데려와서 사장하고 기술이사와 내놔. 어떻게 내놔? 임마 소스코드 내놔. 이 자식아 폴드 이거 뭐야? DB가 뭐야? 야 저 비밀번호 내 미르케입니다. 똑같습니다. 비밀번호는 미르케였다는 겁니다. 미르케가 뭐죠? 최순실 선관위 비밀번호 그거였다니까. 작가님. 아 그거였다니까 미르케. 작가님. 되게 지금 혼란이 엄청 크게 오는데요? 예. 세팅, 그러니까 이거를 2013년에 이 일이 있었던 거고요. 2013년부터 해서 이제 이런 일들을 서서히 이제 선거를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툴을 만들고 있었고요. 그럼 원래는 예. 선거를 조작하려는 세력이 예. 박근혜 쪽에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런 것도 만든 거고요. 이런 것도 한 거고요. 우리가 양파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2013년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을 조사하면서부터잖아요. 여야를 넘나드는 거에 당연히 넘나들죠. 전 아니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됐어요. 그거를 기자회견으로 대대적으로 발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안에 어떤 선거 조작 프로그램이 있고 어떻게 선거를 조작할 수 있고 하는 것들을 시민의 눈에서 소스코드 까고 해갖고 다 밝히려고 했어요. 밝히는 기자회견까지 잡아놓고 안 하고 취소했어요.
대신에 우리가 써먹자. 그래서 2020년 총선에 써먹었다는 겁니다. 딱 덮었어요. 대신 그걸 악용하기 위한 기술자를 뽑아가지고 자기 캠프로 데려갑니다. 그 캠프로 데려가서 선거에서 이겨요. 이긴 다음에는 또 얘가 쓸모가 있네 해서 선관위로 보낸 다음에 5년 동안 선거를 말아먹습니다. 그게 조혜주라는 얘기입니다. 선거를 조작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결국 장관급까지 올려준 거예요. 문재인이. 이렇게 된 겁니다. 2017년에 선거를 어떻게 좀 영향을 미쳐보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애초에 있었고요. 박근혜 때도 시민회에서 이제 밝혀냈고요. 자기들이 안 다음에 그거를 외부에 이제 막 언론에 보도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이렇게 알린 게 아니고 잘 숨겨갖고 우리가 이 좋은 툴을 활용하자. 여기는 이제 중국이 전문이기 때문에 네. 예, 중국 공산당의 다양한 이제 기술 협력이 여기에 같이 다 포함되어 있었다. 퇴임한 대법관이 선관위원장 자리를 유지한다. 한국 선관위의 위원장은 항상 대법관 중에 한 명이 맡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관위를 턴 거잖아요. 네. 선관위에 이제 핵심 인사들을 감옥에 넣고 막 사형도 시키고 막 이렇게 될 거잖아요. 대법원 입장에서 보면 네. 대법원을 트는 거랑 같게 느껴진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대통령 관련해서 말도 안 되는 지금 이상한 영장이나 모든 판결들이 막 민주당 이재명을 좋아해서 아니고 이재명이 줄대서 그런 게 아니고 법관들이 자기들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보호를 위해 가지고.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가 다양한 이제 그 이권 카르텔에서 막 말하고 할 때 민주당 지지하고 하시는 분들이 왜 법조 카르텔에 대해서는 말이지 않냐 얘기하셨는데 네. 법조 카르텔이 제일 무서워서 그래. 얘기를 안 하잖아. 얘기하면 들어간다고 진짜로.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이런 거 얘기하면요 지금 봤죠? 대통령에 대해서 온갖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막 쏟아지잖아. 나는 어떻겠냐고. 나 같은 개인은 맘만 먹으면 구속시키는 거 일도 아니야. 아, 이제 확 와닿네요. 예. 작가님 이렇게 늘 얘기하셨는데 왜 그러셨는지를. 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악과 범죄를 저지르고 그걸 통해서 이 착복을 하고 하지만 그 네. 사람들이 감옥에 안 가는 거는 이런 식으로 카르텔로 다 연결돼 있어서 빼주고 하는 그런 이제 카르텔 안에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감옥 안 가는 거예요. 검사였던 대통령도 담그는데. 예, 검사였던, 검찰총장인 대통령도 담그는데, 맘만 먹으면 우리 모두 갈 수 있어요. 골로 갈 수 있다고. 거기서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헌법재판소가 범인이 헌법재판소에 나 있는 법을 어기는데 뭐. 어떡할까, 근데. 판결은 지지도 하는데. 한국 선관위의 위원장은 항상 대법관 중에 한 명이 맡는 겁니다. 대법관과 선관위원장을 지내고 있는 사람이 대법관에서 퇴임하면은 선관위원장 자리에서도 퇴임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전직 대법관인 권순일은 2020년 9월 8일 대법관에서 퇴임하면 퇴임식을 해요, 대법관은. 네. 근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유지를 하기 위해 갖고 네. 퇴임식을 안 했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계속 하고 싶어 갖고. 왜 그랬을까요? 2020년 4월에 총선이 있었으니까. 네. 부정을 많이 내가 저질러놨으니까. 네. 내가 물러나서 후임자가 들어갔고 누가 그걸 파헤치면 내가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나가고 버티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 갖고 막 얘기가 당연히 있었지. 이제 국민의힘부터 해서 언론에서 막 때리니까 결국 못 참고 사임을 한 거예요. 14일 더 있다가 22일 날 어쩔 수 없이 내려가면서 지명권자인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위헌 결혼 사실을 통보를 해서 됐다는 거죠. 이 권순일이 누구냐? 대장동 50억 클럽. 이재명을 재판 거래. 2심에서 유죄 받았던 거를 3심에서 뒤집어가지고 전례 없는 이상한 판결을 통해서 이재명 재판을 뒤집어주면 통해갖고 이재명의 정치 생명을 아직까지 유지되게 만든 결정적인 잠본인이 바로 권순일 전 대법관이라는 겁니다. 돈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이재명이 로비한 거죠. 권순일이 천하의 악질 대법관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넘친다고 이게 지금. 맞아요. 이재명 대법원 무죄 판결 전후 권순일 8번 방문했다는 겁니다. 김만배 이 사람이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이에요. 김만배만 들어갔고요. 머니투데이 회장 놈은 안 들어갔어 지금. 그 새끼도 들어가야 돼 새끼야. 당연히 회장한테 보고 들어갔지. 이 큰 게 있었는데. 보고 말고 딴 것도 있을까요? 그럼 유착 관계가 있다고 보세요? 예, 그렇겠죠, 당연히. 예, 거기서 앞장서 갖고 윤석열 대통령 당구려고 막 기사를 올리고 막 그런다고 지금. 1년간 8차례 김만배가 대법을 갔다는 거죠. 김만배가 권순일을 8번을 만났다는 겁니다. 김만배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노트에 메모된 2020년 5월 성태 20억은 무엇인가? 이 금액은 내가 정진상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김만배에게 요구했던 20억은 우리의 저수지 돈 가운데 빼내려 했던 금액과 같다.
김만배가 이런저런 이유로 거절하는 바람에 나는 정진상에게 본인이 직접 김만배한테 이야기하라고 했었다. 나는 당시 김만배에게 똑똑히 들었다. 쌍방울 통해 권순일에게 로비했다는 말을. 그리고 대법원 판결 전에 백종선으로부터도 똑똑히 들었다. 권순일에게 약쳐놨다는 말. 이 백종선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재명이 성남시장 할 때 비서실 했던 분이고요. 가수 백아연이라고 있습니다. 네네네. 슈퍼스타킹. 그 아빠예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무죄가 나올 수 없는 사건이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받아서 처벌 직전까지 갔었다. 100만 넘어가면은 5년 동안 출마 못하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뒤집을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3심은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법리가 제대로 적용됐다는 것만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인정됐기 때문에 법리는 바뀔 게 없었어요. 근데 그 어려운 일을 해냈다는 거죠. 김만배가 권순일한테 로비해가지고. 그렇지만 파기환송으로 전합의체에서 무죄를 받았다. 그 어려운 일을 해낸 사람은 다른 아닌 김만배였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비타 500 음료 박스를 들고 권순일 대법관을 찾아간 게 여덟 번이었다는 거죠. 이 권순일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었다고요. 2020년 총선 부정선거 할 때 최고 꼭대기에 있던 사람이 권순일이었다고요.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되지? 이런데 판결이 뭐가 공정하겠냐고. 로비의 힘이 얼마나 막강하다는 걸 보여준 사례 아닙니까? 기본 50억이라고 하시네요. 기본 50억입니다. 예, 성공 더 받았을 겁니다. 더 받았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받는다 그랬죠? 코인이요, 코인. 그래서 김남국이가 코인을 그렇게 열심히 한 거예요. 김남국이 이재명 지갑 들고 다니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지갑. 실물 지갑 말고 실물 지갑도 들고 다녔겠지만 비트코인 지갑도 당연히 들고 있었겠죠. 김남국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고 임기는 6년 임기를 다 채우고 은퇴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특히 정권이 교체되면 바뀐단 말입니다. 그런데 노태악은 정권이 바뀌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아니하고 문재인이 임명을 해놓고 갔죠. 숨길 게 많았으니까. 선관위는 대법관 중에서 가장 정치적인 색깔이 없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그런 거잖아요. 네. 그죠? 무색무취한 사람. 근데 우리 법 연구회를 또 앉혀놓으면 어떡하냐고. 이거 이상한 거잖아. 문재인이 5월 9일까지가 임기였고 노태악은 5월 17일 날 공식 취임을 한 거니까 당연히 5월 17일 날 공식 취임하는 선관위원장이니까 과거의 전례에 따라서 대통령이 지명해야 되는데 네. 이제 5월 9일이 임기 끝나서 나가는 새끼가 마지막에 이거 알바 깨고 나갔다고. 김명수하고 둘이 짬짬해갖고. 그리고 얘가 취임하기도 전에 6월 1일 날 지방선거 관련해서 윤석열 너 선거 개입하면 안 되니까 조심해. 오해살 모습 자제해.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저기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임명되기도 전이라고. 다음 두 번째 언제? 2020년, 그 다음에 2024년 총선, 그리고 2022년 대선, 그리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경기도지사 선거에 아마 일이 있었을 거다라고 추정하고 일부는 서울구청장 선거에 관여한 흔적이 좀 느껴진다. 이제 그런 겁니다. 핵심은 뭐냐면은 이제 부정투표지를 집어넣는 거니까 투표 인구수가 있고 거기다가 투표하지는 않았는데 가짜 투표지를 만들어서 유령투표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얹으면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투표율이 올라가겠죠. 이렇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2016년 총선에 투표율이 58%였어요. 2020년에 총선 때 투표율이 66.2%입니다. 8.2% 갑자기 늘어요. 이 중에 상당수는 몰래 집어넣은 투표지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인데. 예, 코로나 때인데. 예. 그 다음에 2018년 지선에 60.2고 2022년 지선은 50.9예요. 10%가 줄어요, 오히려. 그랬다가 24년 총선에 다시 확 는다고. 그럼 이때는 관여 안 한 거. 관여, 그래서 관여했다고 보는 겁니다. 예. 2022년 네. 지방선거에서는 크게 관여 안 했을 거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핀셋으로. 예. 큰 틀에서 할 수 있고, 작은 틀에서도 할 수 있고, 전체 결과를 바꿀 수도 있고, 각 지역구별로 특정 누구 다 가능하다는 거죠. 22년 지방선거요. 경기도지사 선거 관련해서 요것만 조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보시듯이 2018년 대비 2020년은 거의 한 10%, 9% 정도 이제 투표율이 떨어졌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기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이어서 지방선거가 이제 치러졌기 때문에 아마 판세가 많이 기울었을 거다. 내가 나가서 안 찍어도 뭐 국민의힘이 다 먹을 테니까. 라고 이제 민주당 쪽에 이제 투표 열기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떨어졌을 거고, 가짜 투표지 넣고 이런 것도 많이 작업을 못했을 게 그 중간에 선거관리위원장이 교체가 돼가지고. 그랬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네. 그 와중에도 이제 아주 중요한 선거가 경기도지사 선거가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건 아마 손을 대지 않았을까.
라고 보는 게 일단 이제 데이터로 보면 18년 지방선거 투표율이 60.2였습니다. 전국이. 그리고 경기도는 57.8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네. 차이가 2.4% 정도 지방선거 투표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2022년 지방선거를 보면은 50.9%로 보시듯이 9% 정도, 9.1% 지금 이제 투표율이 떨어졌는데 경기도는 50.6이에요. 떨어지는 폭이 비해 갖고 이 떨어지는 폭이 적잖아요. 네. 2.4%가 평균 대비해서 덜 나온 건데 여기에는 0.3%만 덜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2.1% 가짜표가 경기도지사 선거에 투입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전에 경기도지사가 이재명이어서 그렇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대선 나가기 위해서 나갔고 그 자리에 경기도지사 누가 새로 이제 들어와야 됐는데 네. 들어와서 서류나 자료나 이런 걸 막 보니까 온갖 부정이나 부패나 이런 걸 저질러 온 증거들이 막 있어요. 그걸 잘 갖고 있다가 네. 검찰이 압수수색 왔을 때 잘 전달하면 그럼 이재명 어떻게 되겠죠? 감옥 가겠죠. 그래서 이게 중요했던 거예요. 이재명 입장에서. 백현동. 예, 백현동. 예, 예. 백현동 하면 대략 한 1조 5천씩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경기도지사 선거는 민주당이 반드시 이겨야 될 필요가 있었던 선거고요. 엄청 박빙이었습니다. 진짜 박빙이었네요. 예, 예. 선거 부정으로 이긴 겁니다. 이 경기도가. 김동연이 되고 난 다음에 네. 경기도청에 압수수색을 검찰에 들어가면은 개기는 거죠. 안 주고. 그러면서 정치적 모형의 가액수수담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파일링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네. 프로파일링이 뭐냐 하면은 동일인이 저지르는 범죄들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전제하에 범행 전의 준비 과정, 범행 특성, 피해자 특성, 범행 후의 행적에 이른 수법 등을 파악함으로써 범죄자의 유형을 추정하는 수사 기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 범죄가 육하 원칙에 따라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거를 구성을 쫙 해놓으면 꼭 비슷한 것도 있을 때 이 새끼가 또 그 새끼네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경기도지사의 그 유형이 미국 대선 유형하고 동일한 거잖아요. 같은 방식을 쓴 동일한 범죄자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프로파일링을 하는 사람을 프로파일러인데 네네. 프로파일을 뽑을 때 어떤 전공을 뽑냐? 심리학, 사회학 전공을 뽑는다는 겁니다. 내가 심리학 부전공이라고. 그래서 내가 적임자라고 이게. 트럼프가 문재인은 거짓말장이 저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을까 하고 2019년 8월 28일 얘기를 했고요. 문재인이 빡쳐가지고 애리조나 선거 2020년 대선에 문재인이 그래서 개입을 해갖고 바이든이 당선되게 만들었고요. 만들었기 때문에 2022년 4월 6일 날 트럼프가 문재인이 내가 대선 졌을 때 가장 행복했을 사람이다. 뼈가 담긴 말을 했다는 거죠. 문재인이 2020년 대선에 관여했었던 HL8230 비행기 편이고요. 청문회를 했어요. 스카트 카시라는 목격자가 외국 항공사에서 불법적인 투표지가 선거 개표소로 이동되었으며 이 투표지에는 모두 바이든의 기표가 되어 있었다. 라고 증언했다는 거고요. 이 외국 항공사가 바로 대한항공이고 대한항공 HL8230 편은 12에서 16인승이 전세기로 전세기는 긴급할 때 썼잖아요. 그러니까 긴급하게 썼다는 거고요. 용도는 VIP 탑승용이었는데 이때 2020년 11월이 코로나가 전 세계에 창궐하고 있어갖고 11월 5일날 김포국제공항을 출발해서 애리조나 피닉스로 가고요. 그 다음에 11월 7일 시애틀로 이동해서 11월 8일 김포로 돌아오는 그런 형태로 간 거거든요. 코로나가 막 창궐해서 해외여행이 잘 안 될 때 과연 누가 VIP가 미국에 가려고 미국을 갔겠냐는 거죠. 11월 3일에 미국 대선이 있었고 11월 4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 선언을 했고 11월 5일에 대한항공 비행기가 도착하자마자 뒤바뀌었네요. 예, 애리조나주에 부족했던 표를 실어 나르기 위해서 이 비행기를 이용한 거죠. 미국 대선이 11월 3일 있었는데 왜 11월 네. 5일 도착한 대한항공의 비행기에 미국 대선 투표용지가 실려 있었는지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아니 그럼 선거하면 선거 전에 표를 갖다 놔야지. 네네네. 선거 끝난 다음에 다 투표했는데 갖고 뭐하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이 구조를 알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선거 개표기에 뚜룩 올라오는 거는 여기서 카운트돼서 표를 한 장 이제 카운트가 됐으니까 전자개표기에 표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개표한 결과를 갖고 화면에 숫자를 띄워서 본다고 생각하지만 네. 개표한 관계없이 숫자만 띄울 수 있는 거잖아요. 숫자만 먼저 띄워서 결과를 애리조나에서 바이든이 이기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검증이 들어가면은 그 숫자에 맞는 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SOS 쳐야지. SOS를 받고 이 전세기가 불이 나게 달려와서 11월 5일날 도착해서 그 표를 메꿔준 거죠. 아니 11월 3일날 선거했었는데 11월 5일날 이거 갖고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니까. 화면상에 나타나는 거 먼저 내보내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는 실물투표 용지를 가짜로 만들어 갖고 실어서
갖다 놓으면 돼요. 근데 갖다 놓을 때 일일이 접어갖고 하려면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일일이 접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형상기억종이가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게 네. 개표가 총 14일 걸리거든요. 11월 3일 대선 이후에 일주일 넘게 계속되고 있었으며 비행기가 발견된 11월 5일에도 물론 개표는 진행 중이었던 거다. 그래서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 다발들. 급하게 만들어갖고 돈다발 형태로 100장, 200장, 300장, 400장 이렇게 다 모여있는 이유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래 개표소 당일 투표지는 이런 형태라는 거죠. 형상기억종이가 이렇게 기억을 상실한 이유는 시민들이 직접 투표를 해서 그렇습니다. 투표하는 과정에서 기억을 상실하게 된 거고요. 이 도장이 잘못된 것들도 다 있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도장을 대충 누가 찍냐면 중국인들이 찍어요. 그래서 선거사무소별로 중국인들이 있는 겁니다. 비밀을 지키는 단순 업무. 예를 들어갖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접근해갖고 돈을 줄 테니까 이 사실을 폭로를 해라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 막아야 되잖아요. 네. 막으려고 하면은 경찰이 필요하겠죠. 중국의 비밀 경찰. 그래서 동방명주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동방명주의 역할이 그래서 중국인들 관리하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이 지형을 내서 부정선거에 관여해서 네가 도장 찍으라고 시켜서 찍었는데 이런 일거수일투족을 그 이제 다 중국인들이 그 동방명주에 다 보고하도록 돼 있다니까. 조폭 사업가부터 차량 편의해서 은수미 성남시장이 당선 무용을 받는데 이게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결국 밀어주고 그 다음에 감시하기 위해서 코마 트레이더라는 조폭을 통해 갖고 이제 운전기사를 붙여준 거고 그래서 성남시장이 은수미가 돼야 내가 성남시장 때 있었던 각종 불미한 일들 범죄 행위들이 발각이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은수미를 적극적으로 밀어서 성남시장까지 해놓고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경기도 시작한 거죠. 대선 나기 전에 자기 자리를 김정희한테 만들어 놓고 대선을 간 거죠. 그리고 이 은수미는 성남시장 임기가 끝나자마자 난 다음에는 쓸모가 없잖아요. 감옥을 보냈다는 거죠. 이렇게 징역 2년 최종 확정. 임기 끝나고 난 다음에 쓸모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감옥 갔다는